그러면은 아까 그 두 분 토론에 대해서 각자 해주셨는데 오늘 발제해 주신 아까 토론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이야기 들은 거 같은 약간 대답을 좀 해주시죠. 우선 먼저 우리 강 박사님 간단하게 한 1, 2분만 왜냐면 또 과제는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발제자가 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 그 보건정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 부분 두 파트너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전문가적인 중심에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의 설계가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소외되어 있던 이들의 체감도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그동안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워져 있던 그 방식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는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에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다시 정책 설계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보건정책은 아직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의료 서비스의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규제적인 절차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들이 정말 실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의 참여가 늘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안들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일단 갖고 있었던 전문가 중심의, 의료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의 그런 폐쇄성을 조금 더 투명하게 바꿔야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제 발제도 다소 그런 내용이 다소죠, 아니죠,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토론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정부 정책 영역 중에서 사회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것은 일부 사실이지만, 오늘 논의에서는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기조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나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정부 정책이 과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과거 정책에서는 부작용을 동반한 정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책에서 그러한 정책 경험이 일부 양해가 됐다면, 이후의 정책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양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다를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책 확충과 더불어 정책의 정교화, 합리화가 이후에는 계속 과제가 될 거다. 그러려면 폭넓은 의견 합의와 또는 의견 수렴과 정교한 분석이 예전보다 훨씬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신 평가가 어느 지금 발표한 그 논의 중에 6번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들을 보시면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왔는데요. 각 자료마다 쓴 지표들이 다 상이합니다. 예. 해당 내용 그 정책들은 그 범위가 되게 유사한데 거기에 쓴 지표들은 다 좀 달라요. 연구자나 또는 어떤 정책평가에 임하는 그 주체마다 다소 강조점이 달라서 지표 사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적어도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지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부는 적어도 소득 빈곤이나 소득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그 지향대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포괄적 지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그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되지,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지표를 바꿔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건 우리 보건사회 연구원이 연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평가가 아니어서. 우리가 연구를 잘 해야지 정부하는 게. 예. 뭐 그런 건 넘기고요. 여하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지금까지 하지만 앞으로 좀 계속 나가야 되는, 앞으로 3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자리를 마련하는, 평가하는 목적은 앞으로 이거잖아요. 잘못된 거 뭐 계속 이야기하고 또 잘된 거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하기에 대한 하나의 진단이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난 뒤에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좀 내주시고, 혹시 또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있으시면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과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 자기소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분 계신다면 또 질문도 좋고요. 없으신가요? 예, 그럼 나중에 또 과제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나중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노동계 큰 게 보면은 이 보건복지 쪽에서 아까도 이야기해왔지만은 특히 이 문재인 케어 의료 보장성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좀 있고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보장 급여의 문제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역시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분명히 있으나 아직도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가 의료 이 자원 정책 같은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잘 돼 있지 않나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 공급자 사실은 그 환자 중심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 또는 또 소비자가 얼마큼 그걸 받게 되느냐. 우선 제일 그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쪽에 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역시 공급자 중심이다. 또 새로운 또 뭐 IT 산업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등등할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좀 규제라든가 정부의 노예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요. 이 복지 파트에서는 아까 큰 것이 역시 이 삶의 질과 관련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소득 보장과 서비스 보장인데, 이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 소득 주도 성장, 그 기본적인 것이 우선 이 재분배 정책보다도 분배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런 노동임금, 노동시장의 정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더 이 격차를 줄이고 불평등도를 줄이겠다고 한 여러 가지 뭐 임금 정책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최저임금이라든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해 나가는 데 비해서 하다 보니까는 노동시장에서 그런 제외된 사람이라든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좀 정교하지 못했다. 악만 디테일한 게 있는데 디테일성에 있어서 부족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그쪽 부분이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이 노인 인구 지금 거의 물론 요한 2, 3년 동안에 48%를 한 45%, 3% 정도는 줄였지만은 뭐 OECD 평균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한 20, 한 4, 5%좀 줄여야 돼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노인 빈곤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그 과제죠.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됐고, 특히 또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1년 내에 2년 내에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나타나는 이걸 보면요, 5분위 계층으로 본다면
3, 4, 5 우리는 분명히 소득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는데 1, 2, 9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좀 마이너스 되는 그 부분들이 조금은 그 이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하게 그 영향력도 나타나 보이는 아이가 그거는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큰 것은 이제 서비스 보장, 사회 서비스 보장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달 체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의 그 컨텐츠 내용을 그러면 무엇에 들어가야 되느냐 좀 놓아 있는 게 결국 돌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치원 아이들 양육관계, 보육관계하고 노인들의 그 요양관계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놓아 있는데 이쪽에 안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저임금이라는 것이죠. 부분들이고 저임금이니까 당연히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서비스 대책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뭡니까 아동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가정 폭력, 그다음에 직장 문제, 성폭력 이런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그다음에는 또 아까 나왔던 사회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조현증,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이 삶에서 누구나 좀 접해볼 수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회 서비스 교체에 대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또 두 가지 또 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달 체계의 문제 하나, 그다음 하나는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아까 제도 정합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이쪽에 또 제도를 보니까는 재정은 중앙에서 닥치고 특히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서비스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갖추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일치되지 못하는 연대소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아까 우리 정 선생님도 이야기했던 국가만 정부만 이렇게 다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민간 자원 활용 민간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 활성화시키는 인데 대해서는 조금 무정부만 중심으로 가는 국가 책임이 강조하는 것이 그쪽 부분에 대한 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3년 동안에 해야 될 그 과제 좀 더 바르게 될 부분들이 이야기고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